네,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자료 안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제가 만든 자료가 있거든요. 이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앞에 있는 내용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목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에 대한 소개 올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라고 제목을 좀 뽑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전체적인 수업 진행 방식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나가는 교재랑 과제집 미리 볼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매주 제가 테스트 볼 건데 그 테스트 보고 나서의 결과 성적표 예시 보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겨울방학 특강 안내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올리자면은 일단 사진과 동일 인물이고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사실 제가 좀 예전에 좀 고시 공부도 하다가 좀 방황도 하다가 이제 학원 쪽으로 온 게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학군지에서 좀 많이 강의를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한 8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지금 사실 지금은 이제 대치동에서 좀 과외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동에서 제가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메가스터디 분당에서 N수생과 이제 고1, 고2, 고3 전체적으로 좀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경력으로 치면은 제가 어디 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경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많이 좀 다양한 곳에서 특히 학군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자료를 많이 풀고 제공을 할 지금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9종의 교과서 바뀌었는데, 그 교과서에 들어있는 작품과 관련해서 다양한 학교들의 기출 문제 그리고 응용 문제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공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는데 라고 뽑았는데요. 제가 이제 내신 수업 하다 보면은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어머님들한테 상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잘한 학생의 어머님은 그냥 계속 학원을 등록하시고 보내시고요. 성적이 좀 안 나온 어머님들 전화를 주시는데, 그때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 저는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끝나고 이제 대학은 고등학교 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건 고등학교 공부입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질지 모르는 채 올라가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중학교랑 똑같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성적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택 관련해서 좀 예를 좀 가졌는데요. 일단은 앞에 보시는 게 평택중 3학년 지금 시험범입니다. 2학년 2학기 중간 기준 좀 가져오게 했는데요. 꽃빛달려는 소설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단원, 3단원, 4단원에서 교과서에 있는 비문학 지문, 합법과 쓰기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과서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객관식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을 성실하게 한 달 정도 꾸준하게 공부한다고 하면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일단은 시험 범위부터 좀 많아집니다. 기존에는 뭐 중학교 때는 문화작품 하나, 두 개 내지였다면은 고등학교 되면서 문화작품도 개수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소설, 그 다음에 향가, 그 다음에 문법까지 추가로 추가로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 일단은 시험에서 소화해야 될 양이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랑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1 모의고사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3월에 모의고사 보게 되면은 1학기 중간고사 때 이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랑 다르게 국어의 시험 범위 자체를 소화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버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거를 풀고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랑 다르게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리 좀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학원은 꼭 안 보내시더라도 이번 겨울방학 때 문법이랑 어휘는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법과 어휘는. 일단은 제가 이 비전고를 가지고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일단 용접고 입학 설명회도 비전고에서 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학교다 보니까 이 비전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 용접고로 올 확률이 좀 높다고 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상 박영민 출판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법이랑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는 어떤 교과서가 선택이 되든 동일합니다. 교과서가 달라지면은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놓은 뭐 제막매가나 아니면 한그림의 달인 그림에게 이런 문학작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법 한글 맞춤법 계속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음운의 변동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보는데 그 음운의 변동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공부해 두면은 이 모의고사 같은 게 나중에 추가됐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법이랑 어휘가 좀 튼튼하면은 상대적으로 내신 대비할 때 조금 더 시간을 여유 있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다른 친구들은 이제 문법 잘 돼 있고 어휘 잘 된 상태에서 문학작품 공부하고 응용 문제 풀고 있는데 나만 어휘 외우고 있고 문법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왜 어려워지냐면은 중학교 때는 그냥 작품 하나 주고 그거 풀려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가나 다 알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가나다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면은 라가 외부 작품 이렇게 납니다. 혹은 보기 외부 작품을 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배우지 않은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외부 작품, 교과서 관련 작품들, 그래서 한용어에 나오면은 한용어 관련 작품들 다 정리해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 방식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은 뭐 140분 정도 할 거고, 복수 테스트를 매주 볼 겁니다. 1주차는 없고, 대신에 내신 수업하면서 2주차부터는 복수 테스트 보면서 학생들이 실력을 점검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 수업 내용을 반영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 내시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를 해석하더라도 어떤 선생님이 해석하는 게 선생님은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필기를 받아가지고 다 반영해서 자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뭐 2반으로 나눠 들어가셔야 3반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래서 전부 다 반영해서 제가 자료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주요 학군지에서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요 작품들에 대한 자료나 문제는 많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9종의 출판사가 됐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쑥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던 문화작품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에 있던 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력이 좀 많고 많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작품들이 언제 어느 교과서에 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제가 고2 것도 가져오고 뭐 고1 것도 가져오고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좀 도움 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자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전부 다 제공해서 풀 수 있게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로 중상위권 학생이 좀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좀 더 어렵게 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 있게 좀 진행을 해가지고 조금 더 학교 시험이 쉽게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각은 이제 목요일과 토요일 제가 이렇게 3반 정도 지금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요일은 저녁 6시, 그 다음에 토요일은 오전 9시랑 오후 12시 반 이렇게 3타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학생을 또 불러서 좀 수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만든 자료들과 그 다음에 제공되는 자료들입니다. 지금 산속에서라는 작품이고요. 비상 박영민 교과서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관련해서 지금 조금 사진이라서 조금 약간 흐리긴 한데 여기 이제 제가 뭐 별표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기출,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들도 반영해서 실제로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자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제 문법을 총정리해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깔끔하고 깔끔하게 요약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만들고 있고 제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네, 모의고사 분석 자료인데요. 모의고사가 비전고 같은 경우도 뭐 중간 때는 안 들어가고 뭐 기말 때는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막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데 모의고사 들어갈 경우에는 제가 마찬가지로 분석 자료 제공하고 변형 문제까지 다 제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필기 정리 자료인데요. 마찬가지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필기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해서 학생들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이제 출판사 기본 문제인데요. 이 출판사 기본 문제는 사실 난이도는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제공하는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들을 어차피 학교에서 푼 거니까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해서 제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난도 내신 기출문제인데 제가 주요 학군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출문제들 전부 다 제공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제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답형 완벽 대비인데 사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제 객관식만 또 고등학교도 좀 출제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말한 거는 서답형 논술형 문제를 좀 늘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내신은 그냥 객관식으로 내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조금 더 고난도로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용접구가 어떻게 할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객관식만 낸다 라고 하면 객관식만 반영해서 시험 문제 내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볼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시험에서 서답형도 내겠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반영해서 제가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신을 그냥 객관식으로 내면서 수행평가 좀 더 깔끔하게 하는 그런 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좀 혼자 준비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만약 학생들이 필요하게 되면은 자료를 제공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학생들이 얘기해 주면은 제가 다 자료로 제공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복수테스트 성적표 예시인데요. 제가 지금 여름방학부터 와서 지금 예비고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뭐 와서 들은 친구들의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매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매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제 수행 여부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서답형 나눠서 학생이 몇 점을 받았는지 평균 얼마인지 그리고 뭘 틀렸는지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그냥 단순히 학원에 보내서 점수만 띵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이 지금 보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뭐 두 법칙을 많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저희가 시스템을 잘 해놔가지고 유튜브로 영상 링크를 촬영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만약에 두 법칙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질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참고해서 복습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특강이라고 지금 붙여놨는데요. 사실 이미 지금 겨울방학 특강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토요일부터 개강을 했고요. 12주차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토요일 오전 오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요일 개강 수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이 추가로 이제 고1 내신을 위해서 필요한 수업들을 들을 수 있게 추가로 지금 목요일에 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미 토요일에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새로 들어오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목요일 수업을 이용해서 수업을 듣게 되시면은 기존의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압축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문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을 좀 강화해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문법을 자꾸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커리큘럼을 짜면서도 이 의문의 변동이 마지막 주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의문의 변동이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시험범입니다. 대부분의 9종의 교과서에서 1단원은 문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 이 의문의 변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의 변동이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그럼 이 의문의 변동 왜 맨 뒤에 넣었냐? 지금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품사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게 모르게 이 공부를 하는데 의문의 변동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우겠는데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 품사나 형태소 같은 거 제가 알려준 다음에 한 번 더 의문의 변동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어라는 과목이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의문의 변동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또 교과서에는 의문의 체계가 또 없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은 교육 과정에 따라서 제대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시험 범위는 의문의 변동인 것 뿐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앞에 걸 기억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의문의 변동을 수업할 때 의문의 변동만 수업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의문의 체계를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의문의 변동 하면서 야 너희들 이거 못 까먹었지? 라고 하면 수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의문의 체계도 추가해서 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문법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정확하게 다 배워가지고 결국에는 끝판왕인 의문의 변동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은 아마 겨울방학이 좀 알차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주요 작품들을 배우면서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산속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상 박영민에 있는 작품들이고 나머지 작품들도 고등학교 1학년 개성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배우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고등학교를 대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읽는 연습을 위해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평택을,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두 분이 사십니다. 셋째 작은아버지, 일곱째 작은에 사시는데, 그래서 가끔 몇 번 왔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다시 오게 되면서 평택이 정말로, 이런 말씀 좀 송구할 수 있지만 되게 많이 발전하고,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버스 타고 평택대에서 내려서 이제 이 용죽으로 걸어왔는데, 원장님이랑 사실 메가스터디 같이 수업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해달라라고 하셔서 부탁을 받아서 왔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와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청주이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이 그 서울대 수학과 나온 수학학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시죠? 어머님의 정보력이 중요한 거.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또 아셔가지고 그때 뭐 그 당시에 해법학원 연했는데 가서 들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깊이 있게 열심히 많이 배워서 그래서 잘 성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학생들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참 학생들이 참 순수하고 참 명민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좀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재에 넣는 게 성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이 정성 성자에다가 빛날 빛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정성을 들인 만큼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원래 두 분 학교 선생님이셨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 사실 그렇죠. 스카이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의대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대학이구나. 의대 가면은 나중에 뭐 잘 먹고 잘 사나? 라는 거 정도겠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해 주시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칭찬해 주면서 준비 잘할 수 있게 하시면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와서 좀 더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입시가 바뀌는 것도 얘기를 들으실 건데 내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신이 중요하니까 그 내신을 좀 잘해서 학생들이 좀 좋은 결과 나오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가르치는 김연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떤 제목을 쓸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상위를 앞서는 최상위를 만든 앞서가는 1등급 영어다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게 될 겁니다. 1등급, 1등급, 1등급. 특히 영어라는 과목은 이 1등급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와 닿게 될 건데요. 자, 용죽고 영어 내신은 과연 어떨까?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이 용죽고 대비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옳은 방향일까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 뭐 대치에서도 목동에서 수업을 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반에서 90% 1등급을 만든다. 왜냐하면 1등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치가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1등급의 퍼센트가 4%가 아니라 내신에서 10%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한 반에서 90%가 1등급이 나오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수치로 표현을 하자면 각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14명 중에서 10명이 저 수업을 듣고 1등급이 나온 친구들, 그리고 25명 중에서 18명이 저의 수업을 듣고 1등급이 나온 친구들. 과연 그 포인트는 뭘까? 이걸 그대로 용죽고에 적용하면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서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독해를 잘한다. 그 말은 즉슨 수능 독해를 완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 수능은 18번부터 45번까지의 28문제, 이
독해 문제, 완벽하게 풀어내야 되는 독해 문제가 이게 내신 유형에서 그대로 반영이 될 겁니다. 왜냐, 수능에서 물어보는 제목이나 빈칸이나 순서 문제가 내신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수능 독해를 완성해야 되는 건 맞죠. 자, 올해 수능 영어 1등급 몇 퍼센트라고 혹시 뉴스 들어보셨죠? 몇 퍼센트? 3%였대요.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6월 평가원이 10%가 넘었어요. 자, 그럼 평가원에서 영어 난이도가 정말 엄청 쉬웠다가 엄청 낮아졌다, 쉬웠다가 낮아졌다. 이게 막 들쑥날쑥이죠. 감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럴 때 영어는 어렵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쉽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어렵게 준비하는 거죠. 용주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첫 학교 기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어렵게 준비를 하는 거죠. 영어 시험은 항상 어렵게 준비하면 내가 1등급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독해를 베이스로 우리는 문법 내신에서 중요한 문법과 서술형을 당연히 채울 수밖에 없고요. 이 문법과 서술형 문제는 사실 고등학교 내신이 거기서 거깁니다. 정말 극악스럽게 나오는 외고 정도의 문법 내신을 커버를 하면 용주고 그냥 다 맞출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 어휘 부교재를 쓰는 경우는 어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휘 부교재가 만약에 없다 하면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어휘만 완벽하게 외워도 어휘 문제는 제 생각 100% 해결되지 않을까. 그럼 올 겨울방학 때 평택에서 주로 쓰는 어휘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 부교재가 출판사가 정도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추려지는데요. 그 단어를 공통적인 걸 뽑아서 우리가 미리 외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건 총 3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독해는 뭐 대비한다? 수능 독해를 대비하고요. 문법 서술형은 가장 어렵게 출제하는 외고에서 쓰는 정도의 문법 부교재에 나오는 유의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대비를 하고, 세 번째 마지막 어휘도 단어책을 3권의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책을 뽑아서 외우기만 한다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영어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분류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머릿속에 우리는 영어는 2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수능 영어와 그리고 고등 내신 영어. 수능 영어다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이제 첫 3월 모의고사를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느 학교를 가거나 내가 어디에 살거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나는 과연 몇 등급이 나올까. 그럼 우리 3월 모의고사 잘 봐야 되죠. 3월 모의고사에서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3월 모의고사 딱 봤을 때 나 영어가 1등급이 나오네? 나 영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확신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독해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고등 내신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바로 문법이라는 파트를 완벽하게 나가야 된다.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용주고라고 하는 내신이 중요하겠지만 이 수능 영어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어차피 내신 지문에 여러분 무조건 모의고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독해 지문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신 공부를 철저히 하다 보면은 우리는 마지막에 최저라고 하는 등급 맞출 때 영어는 등급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가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문제를 푸는데 지문 유형별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예요. 바로 주제면 어떻게 풀지? 빈칸 완성은 어떻게 풀까? 삭제, 순서, 삽입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 친구들, 나는 과연 듣기는 만점이 나오고 있는 게 맞을까?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10월 모의고사를 한번 꼭 풀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10월 모의고사를 풀어보세요. 이게 3월이 아니고요, 10월 걸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걸 풀었을 때 과연 나는 몇 등급이 나올까? 그리고 2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죠. 나는 과연 어떻게 풀까? 대부분 친구들 이런 말을 해요. 그냥 푼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방법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빈칸 완성에 노란색을 표시했는데요. 아마 3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겁니다. 이게 정답률이 40%를 잘 넘지 않는 류의 문제거든요. 이 빈칸 완성이 총 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0점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다 틀리면 어렵습니다. 영어 1등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가 이번 겨울방학에 중요하게 들어가줘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논리력, 사고력 독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실은 진짜 한 4, 5년 전만 해도요, 문제 유형별 풀이라고 해서 굉장히 스킬풀하게 독해를 가르쳤던 적도 있어요. 그럼 진짜 한 반에서 영어 1등급이 아닌 게 이상할 정도 영어 1등급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먹히지 않아요.
절대 스킬풀하게만 문제를 접근하면 큰일 나는 현상인 거죠. 올해 이제 고3 친구들이 1등급을 받아왔어요. 실제로 지금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뭐 간호학과 합격했다, 생명공학과 갔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딱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을 철저히 공부한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은 3학년 내신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수시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신에서 영어 공부가 분명히 도움이 됐다는 거잖아요.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읽어 내려가고 그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 논리력 사고력 독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생각하면서 읽자. 첫 문장의 키워드가 뭘까? 그 키워드가 두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말하지? 그럼 이 글의 구조는 원인과 결과일까? 주제와 예시일까?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올해 수능 그렇게 말 많았던 24번 문제와 칸트가 소재였던 34번 문제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겁니다. 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깊이 있는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절대 길러지지 않아요. 논리력 사고력 독해는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제 빈칸 삭제 순서 삽입 금방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건 솔직히 2달이면 완성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데리고 정말 2달 정도 굉장히 개념 훈련 시키고 마지막 3번째 달에서 문제를 일주일에 100문제 문제 풀리면 정말 1등급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먹힌다는 거죠. 평가원은 더 이상 스킬풀하게 문제 푸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비 고1이고 아직 고3이 되기까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논리력 사고력 독해를 포커스로 가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올해 24번과 같은 문제를 맞추고 올해 34번 같은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수능 보는 당일날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너 혹시 34번 맞췄어? 너 칸트 정답 어떻게 나왔어? 라고 했더니 쌤 그냥 첫 문장 읽고 이렇게 문제 읽어가지고 쌤이 어떤 키워드 연결하니까 정답 나오던데요? 이렇게 대부분 말해서 저는 이번 수능 영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웠다라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게 한 3일 후에 이제 뭐 재종반 그다음 고3 단과반에서 아이들 영어 등급 추려봤을 때 이게 실제로 되게 많이 어려웠구나.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 커리어 쭉 함께 갔던 그 친구들은 정말 실제로 이번 수능 영어에서 1등급 받고 최저 맞추고 대학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신 영어 잘한 친구가요, 수능 영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신 영어에서 꼼꼼함, 내신 영어에서 이 디테일하게 읽어내려가는 능력이 수능에서 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만 교육할게요. 내신에서 1등급 몇 퍼센트? 10%. 우리 학교의 정원에 10% 안에만 들면 나는 영어에 몇 등급? 1등급이 가능하다. 그게 목표여야 됩니다. 이렇게 목표가 되려면 우리는 지금 마음가짐을 나는 고등학교 내신 가서 100점 받을 거야. 나는 100점을 받게 완벽한 영어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일단 바로 이겁니다. 객관식 문제는 사실 전 걱정하지 않아요. 저희 반에서 객관식 문제 틀린 친구 정말 없거든요. 문제는 바로 뭐다? 논술 서술형이 확대입니다. 이 논술 서술형 확대 문제가 어떤 류의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요. 자, 문제 구성을 보면 내신에서 독해 한 40%, 문법 서술형 50%, 어휘가 10% 출제가 되는데 이 문법 서술형에서 50%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객관식 문제도 출제되고요. 자, 그런데 유형이 그냥 5개 보기 중에 틀린 거 골라주세요도 있고요. 두 번째, 모두 고르세요. 개수를 알려주지 않아요. 세 번째, 틀린 것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문법에서의 객관식 유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요. 틀린 문장이 있을 거야. 20문장을 주고요. 거기서 골라서 고치세요. 이게 서술형 문법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우리 학교가 문법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겠다. 내가 만나는 영어 선생님이 야, 나는 영어 문제 진짜 어렵게 낼 거야. 나는 영작이 중요하다 생각해 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세요. 자, 강조 구문을 활용해서 또는 도치 구문을 활용해서 영작하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돼요. 이 지금 세 가지 유형이 너무 어렵죠. 듣기에도 너무 어렵거든요. 이걸 방학 때 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방학에 대비를 하고 갔을 때 되거든요. 이건 훈련이에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이 문법 서술형에 대한 대비는 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던 문제 구성 요소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독해는 수능과 동일한 유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문법 같은 경우는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법형 서술형이다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거기 자료 안에 넣어뒀는데요. 틀린 문법 고치기. 근데 올해는 이게 유행이었어요.
틀린 문법 고치기가 거의 대치 목동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제가 거의 영어 내신은요 각 지역에서 대표 학교들이 있잖아요. 기출을 항상 제가 분석을 하는데 올해 유형은 틀린 문법 고치기였어요. 너무너무 유행했고요. 대치동에서는 조건 영작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문법 개념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 30단어 영작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건 정말 극상위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일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해형 서술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문을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4점씩 줄 수 있거든요. 요약 완성을 시킵니다. 이 지문을 읽고 이 지문에 대한 주제를 요약해 주세요인데 이걸 그냥 영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요약 완성, 빈칸 완성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뚫어놔요. 제가 맡았던 이번 명덕여고 명덕외고에서 이런 류의 문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이 고등 내신 문제는요 사실 정말 전국적으로 돌고 돌지만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신유형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신유형은 어디서? 바로 이 문법에서, 바로 이 영작에서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맞추는 친구가 아마 1등급을 잡지 않을까라고 제가 감히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마치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고등 영어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머릿속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문법입니다. 문법이에요. 출제 범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지문 암기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문법이라는 개념에서 단어별 쫙 정리가 돼야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출제 의도 파악을 해서 본인이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기반으로 서술형 대비가 될 겁니다. 틀린 부분 고치고 낱말을 배열하고 영작을 하고 요 패턴이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머릿속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접속사 대시 있어요. 접속사 대. 접속사 대시다 그러면 종류가 일단 몇 개가 있을까요? 머릿속에? 3개가 있죠.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 관계사, 형용사절 접속사, 마지막 3번째, 부사절 접속사. 그 3가지를 다 구별해야만 해요. 이걸 구별하지 못한다? 고등학교 가면 큰일 납니다. 성적은 우두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항상 접속사를 물어보는 게 바로 대시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본인이 이걸 활용해서 영작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아침까지 직보를 하다 왔는데요. 이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너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접속사 파트에 대해서 내가 완벽한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게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너무 중요해서 제가 앞에서 지금 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휘 파트 너무 중요하죠. 어휘는요 단어를 외울 때 단어와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유의어를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 이 단어와 단어의 반의어를 또 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어의 영영사전을 물어본다라고 하는데 이 평택에서의 기출문제를 보면 영영사전을 물어보는 문제가 꽤나 있더라고요. 영영사전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건 유의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추가적으로 단어가 하나인데 이 단어가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단어 공부까지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 공부는 지금까지 배웠던 중학교식으로 외웠던 것처럼 단어와 뜻을 외우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단어장을 공부한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독해 부분은 계속 앞에서 강조했듯이 수능 독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수능 독해 유형과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 각 시험의 지문에 정해지기만 하면 범위가 정해지기만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변형 문제 학습만 되면 아마 내신 영어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래서 문법부터 독해까지 문법 서술형 어휘 독해까지 각각의 영역에 다뤄야 되는 것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어휘의 중요성이다라는 파트에서 여러분 표시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필기를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어에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단어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아는 워드마스터 2000이죠. 워드마스터 2000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하기 싫대요. 그럼 이거라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라도 지금 외우지 않으면 3년 내내 너무 힘들 거고요. 수능 볼 때 정말 아는 단어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영어 단어는 외우지 않으면 자꾸 까먹더라고요.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를 치면 1등급 정도가 나온다. 또는 85점, 2등급이긴 하지만 85점 이상이 나온다. 그 친구들은요. YBM에서 출판하는 부스터 복화가 있습니다. 그게 수능편인데요. 단어의 구성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단어책은 굉장히 많이 부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종류입니다. 이거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오늘
되게 부푼 꿈을 안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왔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단어를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를 학습할 때 제가 이 단어 두 가지 선택이 다 뭐냐 기준이 유의어와 단어 활용도 굉장히 많이 옆에 적어놨어요. 예문 활용도 너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deliberate란 단어가 있어요. 수능에서 너무 빈출이죠. deliberate 뜻 뭘까요? 아시는 분? deliberate 의도적인 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deliberate가 동사로 되면 뜻이 바뀌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consider 심사숙고하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 쉬운 단어 있습니다. mean이란 단어가 있어요. mean 뭐 있죠? 동사예요. 의미하다 맞죠? 근데 이 mean이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요. 뜻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의도하다.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옵니다. 뜻이 뭘까요? 의미하다. 이게 딱 팁 얻으셨죠? 단어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단어 뜻 외우잖아요. 시험장 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단어가 예문을 보면서 문법에 접목을 시키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그게 찐 단어 공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훈련을 제가 시켰거든요. 제가 이건 진짜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제가 남학생이었어요. 올해 만난 친구였는데 3월 달에 저랑 한 6주 내신을 했어요. 걔 내신 점수가 58점이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58점. 못한 거죠. 58점이면 3등급인데 정말 못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시키고요. 단어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시켰어요. 단어창에 있는 예문을 문장 끊어 읽고 주어 동사 단어 외우기만 시켰거든요.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그냥 그것만 했는데 78점 20점 상승됐어요. 이 친구는 꿈과 희망을 얻었대요. 영어가 하면 되는구나. 여름방학 때 미친 듯 투자해서 2학기 중간고사를 이번에 92점 받았거든요. 그 영어를 하더라고요. 상승 곡선. 이게 뭘까요? 나는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 이거를 얻으셔야 돼요. 좌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요. 성적이 급하게 안 올라요. 적어도 2달, 3달은 미친 듯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정말 절호의 찬스다. 문법의 중요성. 자, 요것도 하나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단원별로 공부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투부정사, 동사의 오형식, 분사 구문, 관계대명사 이걸 파트별로 아직도 공부하고 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스탑을 하시고 짬뽕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요. 우리 중3 친구들 얼마 끝난 지 안 됐으니까 시험 기간 때 제가 이제 집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whatever 있더라고. whatever. 이게 뭘로 쓰여요? 지금 머릿속에 대답 이게 막 안 나오면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whatever. 명사절로도 가능하고 부사절도 가능하죠. 우리 이걸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그럼 명사절하고 부사절 쓰임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절로 쓰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보절의 의미가 있죠. 이거 지금 큰일 났네요. 오늘 우리 반 큰일 났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가 툭툭 나왔을 때 이 개념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완성이 돼야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독해에서는 구문 독해, 끊어읽기, 당연히 문장 해석 연습이 문법에서 독해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서술 영작 대비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계속 수업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내신에서는 1등급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훈련입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오늘 배웠던 문법의 테마가 있으면 그게 될 때까지 백지노트를 써고 또 쓰고 또 쓰고 머릿속에 되뇌이고 암기하고 집요하게 따라 붙으셔야 돼요. 그러면 영어는 정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나 하지 않죠. 어휘 완성되고 문법 완성돼요. 그럼 이제 독해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지금 기본 레벨을 알아보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꼭 풀려보세요. 그럼 이게 1학년 모의고사하고 2학년 모의고사지만 굉장히 이 친구가 지금 뭐가 약하다라는 걸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모의고사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걸 풀려서요. 사진을 찍어서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얘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얘가 문제를 푸는 것만 봐도 전 알거든요. 얘가 지금 어떤 거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그게 파악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어휘도 문제인 것 같고 문법도 문제인 것 같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럼 먼저 해보는 게 바로 뭐다? 이거예요.
독해 모의고사를 풀려서 이 친구가 뭐가 문제인지, 왜냐하면 친구들이 글을 읽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의 어휘와 어느 정도의 문법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부족하구나가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거다라는 거죠. 독해가 완성이 되는 건요, 문장 분석과 문장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저는 문장 해석이 되지 않는 친구한테 주제는 어떻게 푸는데 빈칸은 어떻게 푸는데라고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만 벙 찌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올해 수능 같은 24번 34번 같은 문제 만나면 못 풀어요. 그러니 그냥 감으로 풀었던 친구들 있죠, 1등급 받았던 친구들, 수능장 시험장 가서 3등급 받았던 친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감으로 풀면 안 돼요.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푸는 습관을 우리는 독해에서 반드시 길러내야 할 거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제가 살짝 적어둘게요. 그냥 이걸 시험지를 가지고 엄마와 딸과 엄마와 아빠가 싸우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엄마와 딸은 멀어져야 되고 아들과 아빠, 자식하고는 좀 멀어져야 돼요. 싸우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제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공부 제일 잘하고 싶은 건 학생이에요. 부모님보다. 공부 잘하고 1등 하고 싶고 1등급 받고 싶고 서울대 가고 싶고 의대 가고 싶은 건 다 누구예요? 학생이에요. 저는 학생이 하고 싶다라는 마인드만 있으면 다 해줍니다. 집에 가지 않고 남아서 클리닉하고 될 때까지 문제 풀고 다 해줘요. 본인만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은 엄마 아빠랑 싸운다고 해결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엄마 아빠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거든요. 그냥 엄마는 맛있는 거 해주면 되고요, 아빠는 어깨 톡톡 해주면 된다라고 항상 말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은 그 힘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개입이 많이 되는 순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울고 불고, 저 원형 탈모까지 오는 친구도 봤거든요. 너무 이건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제가 내신했던 그러한 곳들이 이게 너무 치열한 곳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풀어서요, 이 아이가 몇 점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발 이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60점이 나와도 50점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얘가 독해가 문법이 어휘가 뭐가 문제다, 얘는 지금 이거부터 해야 된다, 얘는 독해가 필요하다, 얘는 구문이 필요하다, 얘는 어휘가 필요하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점수를 독해를 풀리라고 제가 항상 설명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싸웠대요. 엄마가 넌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거든요. 너의 진짜 실력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10월 모의고사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감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알죠? 메타인지. 내가 나를 알아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알아야 하는 건 누구다? 나다.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셔야 돼요. 나는 고등학생이고 내 성적은 내가 챙기고 내가 1등급 받으면 내가 서울대 간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위해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겨울방학 때 정말 올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3월에 받아야 되는 모의고사 성적, 4월에 받아야 되는 중간고사 성적이 정말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을 꼭 보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준비한 여기 설명에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문자로 남겨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종 부원장 수학 맡고 있습니다. 네, 영주고 이제 합격자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학 강의는 어떻게 열리는지, 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 신소중학과 나왔고, 그다음 경기과학고 나왔고, 그다음 이제 여러 학원에서 강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 이제 그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등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는 내용이 되게 작습니다. 고등 수학에 비해서 배우는 내용이 되게 적고, 그 한 단원 나가는데 템포도 엄청 느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 시험 범위를 똑같이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2차 방정식을 배워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이 중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게 소단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아이들이 내신 대비하고 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똑같이 공부했다가는 그 양을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대부분 이제 좀 수학 공부를 많이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떤 유형,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은 그냥 그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고, 그럼 학교 시험에 이제 그 비슷한 유형이 나오고, 그럼 우리가 그걸 풀 수 있냐 없냐는 그냥 그 유형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냥 암기하고 있는지, 그럼 그걸 이제 적절하게 흉내낼 수 있는지, 그렇게 평가가 되었다면은 이제 고등학교는 배우는 내용도 많아지고, 그게 단순히 전부 다 암기로 해결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중학교 시험이랑은 좀 다르게 이제 고등학교는 시험의 변별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학교마다 난이도가 다르겠지만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근데 그런 변별력 있는 문항들은 시중의 문제집에서는 볼 수 없는 문항들이에요. 물론 이제 학교 프린트나 학교 부교재나 뭐 교과서에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기도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도 아예 이제 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고등학교 시험지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상위권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중학교 때 했던 공부 방법이랑은 좀 많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수학을. 그동안은 아이들이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암기도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해가 없으면 이제 어려운 문제에 갔을 때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전혀. 왜? 못 봤으니까, 그냥. 처음 본 문제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시험 보거나 어떻게 이제 공부를 같이 할 때, 뭐 같이 이제 학원에서 테스트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제 이 문제 왜 못 풀었니라고 물어보면은 처음 봐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이 문제 처음 보는데요. 근데 시험 문제는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여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봤던 문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험지에서는, 이제 중학교 시험지는 20문제라고 치면은 대충 한 16문제 이상은 다 봤던 문제인데, 이제 고등학교 시험지는 그게 10문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한 8문제, 한 장 정도만 우리가 이제 봤던 유형, 그냥 이제 문제집에서 흔하게 봤던 유형이고, 항상 고등학교 시험지는 그 이상 하나를 더 물어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 그냥 뭐 1학년 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그냥 암기 형태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2학년, 3학년 뭐 대수, 미적분, 벌써 이제 과목 이름부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절대 못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 학습법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양보다는 이제 뭐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시험에 좀 최적화된 수업이 되게 중요해져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뭐 책상 앞에 앉아서 뭐 문제집 많이 풀고 간다, 뭐 몇 번 풀었냐, 몇 번 돌렸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수학은. 물론 많이 볼수록 장점은 있겠지만 절대 그게 효율적으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게 바로 뭐 이렇게 변별력 문항, 뭐 어려운 고난도 문항에 바로 적용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 걸쳐서 공부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냐? 일단 수업 시간, 이제 정해진 이제 그 시간표에 나와 있는 수업 시간은 대부분 판서 강의가 될 거고, 판서 강의 아니면 이제 시험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판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거의 2시간 반 정도씩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이제 뭐 한 번 쉬거나 이제 보통 한 번은 쉴 거고요. 뭐 이제 그날 좀 아이들 컨디션 봐서 뭐 짧게 2번 쉴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동안 다녔던 학원들이 대부분 좀 소규모로 이제 그룹식으로 이제 뭐 한 4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업을 듣는데 들어왔을 텐데, 이게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시간을 2시간 학원에서 이제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아이들이 선생님과 이제 미팅하는 시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뭔가를 배우는 시간은 30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냥 뭐 문제 풀고 있거나 뭔가 확인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선생님한테 실제로 얻어가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커버가 되거든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들어야 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 몇몇 학원에서는, 저도 좀 이렇게 아이들 얘기 듣고 좀 충격받은 얘기인데, 그냥 책에 이렇게 무슨 문제지, 뭐 예를 들어 뭐 개념 원리면은 개념 원리 책에 개념을 읽어보래요. 그리고 그냥 이제 문제를 풀어요, 바로 아이들이. 뭐 설명 들은 것도 없이. 그 안 풀리면 그 다음에 와서 찾아와서 설명해주고. 그 아이들이 정확하게 뭐를 이해를 했는지, 그러니까 설명이 다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몇몇 빠지는 부분만 채워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냥 이제 그룹식으로 진행이 되는 수업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게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중학교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판서 강의 거의 2시간 넘는 판서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뭐 좀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는데 그걸 좀 버티면서 이제 적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이제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제 복습 영상, 이게 지금 유튜브 페이지거든요. 제 이제 유튜브 페이지인데 요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그날 수업한 거를 뭐 그날 밤에 바로 보내던가 아니면은 늦어도 다음날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내주면은 이제 숙제를 하거나 뭔가 공부를 할 때 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막혔을 때 제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비슷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이 적용됐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려운 문제든 내가 이제 해결이 안 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험은 어차피 다 못 봤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던 거를 이거 못 본 문제인데 어디서 봤더라. 자꾸 이걸 기억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뭐 이 문제에서 뭐 방정식이라던가 뭐 최대최소라던가 뭐 극값이라던가 어떤 이제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그런 키워드들을 만났을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라고 했는지 그거를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 수업을 이렇게 길게 진행을 하고 하는 게 사실은 반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아이들이 암기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그냥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고3까지 이제 이 수업을 이제 아이들이랑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능에 이제 제일 자주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미분 가능성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고2 때부터 고2 때 이제 그걸 배우거든요. 고2, 고3 진행을 하면서 적어도 100번은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만큼 그걸 봤을 때,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수업 내용이 떠올라야지 이제 그 문제 내용이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저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채워나갈까? 그래서 이제 판서식 수업이 있고요. 2시간 반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제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클리닉 시간에는 이제 뭐 학교별 이제 지필 대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별로 예를 들어 뭐 수행평가나 아니면은 뭐 서술형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선생님이 좀 예고를 해준다던가, 그러는 부분들은 이제 아이들이랑 저랑 호흡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보충 자료 같은 게 이제 학생별로 아니면 학교별로 수준별로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이제 테마별 강의 자료가 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업 자료도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학생별로 나가는 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방학 때는 주간 테스트가 이제 뭐 이렇게 자주 치러지진 않을 거, 주간 테스트처럼 이제 자주 치러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시험은 최대한 많이 보는 게 목표기는 해요.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뭐 클리닉 시간에 이제 아이들 같이 한번 시험을 볼 때도 있을 거고, 그냥 수업 시간, 판서 시간 외에도 이제 뭐 테스트를 같이 본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 이제 진단하고, 그 다음 이제 어떤 뭐 숙제를 해오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아이들 개개인이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이해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형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과제들은 학생별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 과제가 있을 거고, 이제 문제집 관련해서 좀 질문이 많으신데, 항상 이제 수학 수업 이제 뭐 이렇게 진행한다, 뭐 아니면 학부모님 상담을 한다 하면은 제일 많이 뭐 여쭤보시는 게 이제 뭐 어떤 문제집으로 나가시는지예요. 문제집은 그냥 딱히 없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일단 판서 강의 할 때랑 학교별로 공통 과제는 나갑니다. 근데 그건 이제 대부분 판서 강의 시간에 이루어질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해결을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숙제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제 아이들별로, 학생별로, 뭐 그 반, 똑같은 수준 반 안에서도 학생별로 문제집이 다 따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작 위치가 다르잖아요, 지금. 누구는 어느 정도까지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그냥 어떤 문제집을 딱 정해서 나간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원에서는 이제 판서 강의만 진행을 하고 어디서는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이나 이제 클리닉 시간 같은 거를 최대한 빼가지고 이제 원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사실 클리닉 시간을 제가 이렇게 빼는 게 다른 수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 강의실에서 좀 어려운데 이건 제가 이제 많이 부탁드려서 뺐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시간표 보시면은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시간은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이제 판서 강의는 일단 장점이 제일 뚜렷한 장점은 아이들한테 균등한 수업이 진행이 된다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그룹식 수업을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4명, 5명 있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질문 받는 수업을 해봤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다 그 시간이 공평하게 돌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들한테는 좀 더 뭔가 많이 해주게 되고 또 아니면은 이제 뭐 질문이 없는 아이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질문이 있는데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질문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 설명이 너무 길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은 여기 아이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아이들은 만족할 거예요. 안 힘들거든요. 나랑 선생님이랑 대면하는 시간 외로는 편해요, 사실. 그냥 문제 풀고 있으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뭐 1시간 반 뭐 몇 시까지 이제 풀자 어디까지 풀자 그거 그냥 해치우고 가면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기회를 일단 제가 이제 짠 컨텐츠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돌아간다. 그리고 제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그룹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서 질문하는 거 대응만 해주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집에 보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봐주고 집에 갔어. 집에 간 다음에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 얘기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판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는 수업 자료부터 오늘 2시간 반 동안 제가 떠들 내용에 대해서 컨텐츠를 다 짜고 이 시간 분배라던가 아까 이제 판서 보시면 판서를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뭐 내용에 빠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회들은 균등하게 돌아가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균등하게 채워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소규모로 하게 되면은 단점 중에 하나가 객관적으로 좀 학생 실력이 점검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대1 과외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잘한다고 해요. 과외 선생님이. 우리 아이 잘해요. 근데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냥 과외 선생님이 내주는 문제집 그 수준에 맞게 내주는 문제집 그냥 잘 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더 중학교보다 훨씬 더 경쟁이잖아요. 그 경쟁으로 갔을 때 우리 아이의 위치가 어딘지 객관적으로 점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들이 아이가 시험을 못 보면은 원래 잘했는데 이 정도 받을 아이는 아닌데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왜?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의 위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은 뭐 많이 해봤자 1대1로 만약에 한다 치면은 뭐 한 학교 한 학년 대상으로 정말 많이 해봤자 10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그 한 학교 한 학년에 올인해야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군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실력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이제 뭐 시험을 같이 보기도 어렵고 그런 환경이 조성도 안 되고. 대신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소규모로 하는 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무조건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판서 강의에는 당장 질문이 좀 어렵죠. 물론 이제 제가 아이들 표정을 좀 봅니다. 수업을 하면서. 그 표정 보면은 그 질문을 안 해도 이해 안 됐다는 그 표정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뭐 다시 설명을 좀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만 뭐 제가 이제 눈치를 못 채고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좀 뭐 수업 시간에 사실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이 잘 질문을 안 해요. 이게 막 녹화도 하고 있고 수업이 뭐 여러 이제 뭐 여건상 잘 질문을 안 하는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수업 끝나고 클리닉 시간에 아까 선생님 저 이제 뭐 수업 내용 중에 여기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걸 이제 개별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아까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뭐 숙제나 과제나 이 개별적으로 나갔던 과제에 대해서 뭐 잘 안 됐던 부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좀 더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별로 보충 자료가 나가고 클린 시간에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할 겁니다. 이제 클린 시간은 이제 요 강의실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저는 저 뒤에 저렇게 뒤에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아이들이 이제 와서 질문하고 다시 이제 앉아서 공부하고 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거고 이제 뭐 사실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그룹식으로 수업하는 그런 이제 20분, 30분 봐주고 나머지 1시간 반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수학 내용을 찾아서 처음부터 개념부터 공부한다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 어머님들도 뭐 아버님들도 다 어렸을 때 이제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학이 혼자 공부하기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그거를 개념부터 처음 이제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고 이제 판서 수업을 듣고 나서 이게 무조건 기반이 돼야 돼요.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뭐 끝나고 클리닉 시간에 뭐 봤던 이제 개념 내용 다시 보면서 문제 풀면서 점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뒤에 와서 질문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이제 학부모님들과 저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이 될 건데 이제 학생들은 저한테 이제 모르는 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24시간 제가 뭐 이제 물론 이제 뭐 자고 있으면 좀 뭐 답변이 늦거나 뭐 이렇게 사정은 있겠지만 그때 이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피드백 관련해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보다는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더 하는 편이에요. 사실 이제 아이들 이제 뭐 고등학생 올라가면은 이제 제가 어떤 이제 뭐 수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좀 불만 사항 같은 거를 학부모님들한테 전하고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전해지면은 스트레스예요. 어머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학창 시절에 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뭐 다 아시잖아요. 저랑 이제 학생들이랑 최대한 소통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학생들은 저한테 해줘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을 듣진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담임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이죠. 수학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는지 뭐 시험에 뭐 나온다더라 뭐 범위는 어디다더라 뭐 수행평가 뭘 한다더라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수업 뭐 거의 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시작할 때 이제 뭐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질문을 던져요. 뭐 요즘 학교에서 어디 나가니? 뭐 수행평가 뭐 한대니? 뭐 시험 범위는 어디니? 나오면 바로 알려줘. 뭐 학교에서 바로 뭐 문자로 알려줘. 뭐 해줘. 뭐 아니면 뭐 부교재는 뭐 나왔어? 뭐 교과서는 뭐 쓰니? 이런 거 이제 다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잘 저한테 알려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학교 수업을 좀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보를 좀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다음 이제 학부모님들과는 저랑 이제 소통을 하는 부분이 뭐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학생이 학습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좀 집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교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뭐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외에도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좀 많이 지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죠. 저도 많이 쓰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쓸 텐데 아이들이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화장실에도 들고 가고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뭐 수업할 때 막 휴대폰을 보면서 하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울렸다고 해서 뭐 카톡 왔나? 뭐 이렇게 뭐 보진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클리닉 시간에 공부를 할 때 물론 이제 뭐 문제를 잘 푸는지 뭐 어쩐지 이런 것도 물론 보지만 그 학습 태도를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많이 하는지 뭐 휴대폰을 많이 보는지 물론 이제 휴대폰 다 걷긴 할 거예요. 걷긴 할 건데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런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다. 안 좋은 습관이 있을 때 이제 요거 좀 집에서도 좀 이렇게 좀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제가 이제 연락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이랑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뭐 주기적으로 뭐 2주 내지는 뭐 3주 정도에 한 번씩 연락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강좌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일단 이제 기본반입니다. 여기는 입반 테스트는 없고요. 입반 테스트는 없고 이제 공수원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도 들을 수 있는 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이름을 제가 이제 기본반이라고 이게 좀 지은 걸 조금 후회를 하는데, 목표는 1등급 반입니다. 그냥 기본반도. 기본반도 목표는 1등급 반이고, 뭐 기본반, 심화반 있는데 뭐 기본반 봤다고 해서 뭐 절대로 무슨 뭐 목표치가 낮아진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고, 물론 이제 시작점이 조금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늦은 상태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가고 싶은 아이들은 이제 뭐 기본반을 수강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공수원 주요 단원을 일단 12월 동안 봐요. 6회 수업 동안 지금 2회 진행이 됐고, 이제 6회 동안 진행이 돼서 이제 주요 단원만 일단 먼저 보고, 그 다음 이제 1, 2월부터 다시, 처음부터 찐득하게 이제 공수원부터 나갑니다. 공수원부터 이제 전부 끝까지 나가고, 그 다음 이제 개학 후에는, 뭐 계속 이제 내신 대비 이제 들어가겠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제 공수2는 안 하느냐, 요 반에서, 요 1, 2월에 이제 공수원 나가고, 공수2도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나갈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나갈 거예요. 이게 이제 공수2 앞부분이랑 공수원 뒷부분이 상당히 그 연결 접점이 많아서, 같이 배우면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이게 한번 끊어지면 좀 흐름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 강좌 관련해서는 이제 뭐 디테일한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심화반입니다. 심화반은 12월 이제 공수2 주요 단원이랑 공수1 이제 시험반을 보고 있는데, 시험반도 이제 2회 진행이 됐고, 여기는 이제 공수1을 한 번 정도는 가볍게라도 배웠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듣는 거예요. 미리 시험반은.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바로.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를 봤고, 그 다음에 요번 주에 이제 기말고사 범위를 봤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전범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그동안 배웠던 거 어떻게 점검하고 하는데, 여기 좀 듣고 있는 학생이 좀 있어서 그런데 좀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조금 이제 뭐 다른 데서 배워서도 오고 뭐 나름대로 이제 막 많이 배워서 왔대요. 많이 배워서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 학생들도 좀 있어요. 뭐 배운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그냥 기본 문제 풀었구나, 그냥 또 유형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다가 왔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딱 시험처럼 그 유형에서 뭔가 그 하나를 더 물어보면은 거기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고 좀 예고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막 시원하게 풀는 게 목표인 바는 아니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풀이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개념 설명도 다 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 이제 1, 2월에는 공수1 이제 심화 단계 들어가는데, 이제 공수2 먼저 앞부분 좀 먼저 보고, 여기는 이제 공수2를 먼저 좀 볼 겁니다. 공수2를 먼저 좀 볼 겁니다. 공수2를 먼저 좀 보고, 그다음 이제 공수원 심화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학 후에는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내신 대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난이도가 어떻게 많이 다르냐? 일단 이제 난이도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이제 우리 수학 공부하는, 수학 시험을 치르는 게 이제 학교 내신, 이제 아이들이 당면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수능이 있어요. 근데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와서 수업을 좀 해보니까 좀 아쉽게도 그 이제 고3 아이들도 좀 만나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들어봤는데, 내신은 좀 잘 그래도 따는 학생들이, 뭐 당연히 이제 뭐 내신은 결국 뭐 1등부터 이제 줄 세우기니까 잘 따는 학생들도 수능 가서 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평택이 내신 시험지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목표치를 좀 낮게 잡고 공부를 합니다, 수학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내신 뭐 1등급 받고 뭐 다른 과목도 잘 봤어요. 근데 막상 고3 때 대학을 쓰려고 하니까 최저를 못 맞춰서 못 써요, 학교를.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여기서 들었습니다. 만나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내신 잘 봐놓고 논술을 봐요. 그냥 최저 몇 개만 맞춰가지고 다는 못 맞추고, 뭐 논술은 최저가 좀 작은 데로 해가지고 논술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학교에 해당하는 이제 용주고죠. 용주고 학교의 시험지보다는 그러니까 평택에서 상위권 학교의 시험지가 일단 적어도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국 단위 경쟁으로 가는 수능 체제에서도 아이들이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수학 수업을 하는 게 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두 수업 다 그냥 내신 자체는 1등급이 목표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관리도 더 들어가고, 네. 그런 이제 고난도 문제나 이제 앞으로 수능 공부를 대비해서, 좀 그렇게 난이도를 조절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여기 특강 같은 경우는 대수특강이랑 미적분 원특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수2도 이제 2학기에 보고, 이제 뭐 2학년 때 이제 대수나 이제 아이들 미적분을 듣게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공부 공부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짧은 여름방학, 그러니까 겨울방학은 2달 정도 되죠. 근데 여름방학은 3주, 4주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름방학 때 공수2 하기도 빡세요. 아이들이. 이제 2학기 대비로 공수2 준비하기도 빡세요. 그러니까 그때 대수나 미적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할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면은 사실상 현행 준비가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대수를 아직 못 들어본 학생, 뭐 미적분을 못 들어본 학생이 여름방학 짧아서 놓치고 하게 되면은 내년 1년 뒤에 겨울방학에 이걸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사실상 현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대수 같은 경우 제가 사실 처음에는 좀 이제 대수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난이도를 그래도 대수 내신 정도까지는 목표로 좀 생각을 하고 해서 난이도를 좀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수2 수업도 그렇고 대수 수업도 그렇고 미적분 수업도 그렇고 공수1이랑 병행해서 들을 수 있는 컨텐츠로 제가 그냥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1을 제대로 몰라도 그냥 지금 중3 때 배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만 어느 정도 소화를 해도 대수 수업 들을 수 있게, 미적분 수업 들을 수 있게 지금 요거는 컨텐츠를 제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수2 심화반 정규로 들어오려면은 입반 테스트가 필요한데, 대수나 미적분은 입반 테스트가 필요가 없어요. 네, 컨텐츠를 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각각 이제 강의는 그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다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표는 지금 이제 12월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화목에 아까 이제 공수1 주요 단원 특강, 이제 거의 처음 듣는 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은 학생 대상으로 이제 주요 단원 특강, 그다음 공수2 주요 단원 특강 화목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나는 한 번 정도 배워봐서 이제 실전 시험지를 한번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공수1, 공수2 미리 시험 특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겨울방학 되면은 이제 공수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화목 6시부터 8시 반까지가 되고, 공수원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수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주말에도 이제 심화반이 똑같이 있어요. 이 차이점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리닉 시간, 여기 특강은 위에 있고, 클리닉 시간이 이제 화, 목, 일 이렇게 있습니다. 화, 목, 일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반을 듣던, 뭐 예를 들어 월수 뭐 심화반을 듣는다, 그럼 화목 1 클리닉 나오면 됩니다. 뭐 화목 기본반을 듣는다, 화목 1 클리닉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뭐 주말에 토일 수업을 듣는다, 화목 1 클리닉 나오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과목이나 뭐 다른 거 일정 겹쳐서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요 클리닉 세 타임은 그냥 어느 반 상관없이 아마 강의실도 여기가 될 건데, 그냥 여기 와서 뭐 자유롭게 질문하고 공부하고 가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용주고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주고 관련해서 수업은 이제 학기 중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별 내신이 들어가야 되겠죠. 방학 때는 뭐 어떻게 공부를 한다 쳐도, 이제 학기 되면은 학교별로 이제 학교 자료라던가 뭐 교과서 출판사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쓰는 부교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좀 보게 될 건데, 그래서 용주고반은 이제 화목 기본반 계속 이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화목이 용주고 기본반이에요.
그다음 월수 용주고반이 월수 심화반이 용주고 심화반이에요. 근데 정 내가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온다라고 하면은 요 주말은 이제 연합반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주말은 연합반으로 운영이 될 거고, 연합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구성이나 이런 걸 봐서 뭐 난이도나 이런 건 편성이 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지금 용주고 합격자 대상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요 월수나 이제 화목으로 시간표는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마 지금 국어나 지금 앞서서 영어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과학생님도 와서 설명하실 건데, 이 세 과목은 다 주말에 몰려 있거든요. 주말에 몰려 있는데, 이거 수학까지 주말에 있으면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이제 뭐 여기 막 9시에 나와가지고, 밤 10시까지 계속 있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수학만큼은 좀 빼가지고, 요 평일에 이제 용주고반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반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화목,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월수,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시간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학교 아이들이랑 듣는 게 뭐 크게 상관없다, 아니면 이제 더 이상의 심화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 심화연합반도 신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지금 이제 월수나 화목 쪽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준성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제 이력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바로 과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과학에 대해서. 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통합과학 1, 2 배울 거고, 통합과학이 아닌 이제 과학 탐구 실험 1, 2를 할 거예요. 근데 실험은 사실상 거의 수행평가로 아마 다 대체가 될 거고, 시험은 아마 안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안 보면 수행평가로 좀 더 대체가 되고,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말고사 때 아마 딱 한 번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가 과학이 꽃이 피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공부량이 많아지고 가장 과학을 손에 놓습니다. 그 이유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한 학기에 끝내요. 물론 이 네 과목 중에 세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과탐뿐만이 아니라 사탐도 있고요. 사탐 8개 과목 중에 이제 4과목 펼쳐놓고 한 학기에 다 선택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요거를 원래 1학년 한 학년에 다 배웠었던 내용을 한 학기에 끝내니까 굉장히 아마 학생들이 어려워할 거예요. 그냥 어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쉽게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2학기 때 여기 밑에 있는 요 한쪽에 몰려있는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지구 시스템 과학, 이게 2학기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여기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의 세계, 생물의 요전, 행성과 우주과학,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융합 선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딱 말을 해드려요. 여기 4개 과목 중에 만약에 제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과학이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2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융합 선택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라고 저는 말을 해요. 왜냐면 여기는 약간 문과랑 이과가 섞여 있어요.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아니면 아예 사탐 한 과목을 선택하라고 해요. 뭐 사탐으로 런한다라고 많이 하지만 아마 개정 바뀌고 난 이후부터는 사탐 런이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의미는 없고 오히려 과탐 3개를 선택을 하거나 융합 선택 하나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과정이 과학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기 이제 제 자체 교재고요. 그 다음 여기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될 건데, 일단 자체 교재 안에 제가 뭐를 항상 집중적으로 좀 넣어놓냐면 모의고사를 좀 집중적으로 넣어놔요. 근데 그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3월달 모의고사를 주로 넣어놓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어렵거든. 굉장히 어려워요.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1학년이 풀기에는. 그래서 그 모의고사들 위주로 제가 풀이를 이제 설명을 하고 풀이까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업이 끝나면 그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주간 테스트를 볼 거예요. 주간 테스트를. 근데 이 주간 테스트의 난이도는 내신 때는 제가 조금
굉장히 상향시켜서 내신 때는 주간 테스트를 볼 건데 지금 현재 특강 수업 때는 제가 주간 테스트를 크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어렵게 내면 학생들이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특강 수업 때는 난이도는 제가 좀 하향으로 해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주간 테스트를 볼 거고, 만약에 주간 테스트를 통과를 하지 못했다, 제 기준은 항상 70점인데 통과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제가 클리닉을 열어서 그 학생을 불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70점을 넘길 때까지 시험을 계속 볼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볼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틀린다? 그러면 집에 못 가는 거죠. 저랑 같이 날실 준비하고 침낭 가지고 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간 테스트를 매번 볼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판서를 조금 올려놨는데 그래도 남자고 조금 덩치가 좀 우람하고 얼굴 생김새 보면 좀 기계 좀 만질 것 같고 그런데 판서는 나름 깔끔하게 하는 편이라서 요렇게 판서를 제가 하고 학생들한테 적으라고 좀 많이 합니다.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왜냐면 이 판서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야 공부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적어야 공부다. 안 적으면 휘발성이 너무 강해져요. 그리고 적었을 때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이해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적으라고 많이 시킬 거고, 이제 다시 교재가 나오는데 이 교재는 이제 문풀하고 개념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넣어놨고, 그다음 제 수업 방식은 이렇게 이제 계속 질문을 제가 던질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면 제가 막 악지르고 막 앞에서 생쇼를 합니다. 그래서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제가 항상 유도를 할 거고, 그러면서 학생들하고 좀 더 친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니까 학생들 암기도 좀 많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에 대해서 주 메인을 제가 이렇게 쭉 깔아놨는데 10회 완성에, 물론 여기 10회 완성에 통합과학에 안 나온 단원들도 지금 현재 있어요. 그 단원들은 좀 쉬워서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과학의 기초, 빅뱅 우주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사실상 여기서 가장 어렵다고 학생들이 인지하는 곳이 여기 원소의 주기성 화학결합, 그 다음 역학적 시스템, 그 다음 산화환원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 전자기 유도, 딱 이렇게 이 단원들인데 이게 전부 다 물리화학이에요. 물리화학인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거는 물리화학이 어려운 거는 학생들도 알고 선생님들도 알아요. 그래서 물리화학에 중점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질 않아요.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내냐면 이 3단원에서 중점적으로 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말한 이 3단원, 생명체 구성물질하고 생명 시스템, 그 다음 4단원 물질 대사하고 세포 내 정보 흐름, 여기서 항상 터져서 옵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니까요. 시험 문제도 가장 어렵게 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터지는 단원이 여기 9단원하고 10단원입니다. 이거는 2학기예요. 여기서 또 학생들이 또 한번 터져서 옵니다. 자, 제가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한 학교가 지금 기말고사를 끝나고 왔는데 그 기말고사 지금 1등급 컷이 제 예상으로는 82, 3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 1등급 컷은 대략 한 92점, 93점 정도 돼요. 82점이다, 83점이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학교이긴 한데 그 학교에서 어렵게 낸 단원이 딱 여기였어요. 지구환경 변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 분석을 학생들이 가장 못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을 실질적으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 거기에 따라서 단어가 어떻게 바뀔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제 특강 수업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게 사실은 물리예요. 물리가 학교에서 만약에 조금 어렵게 내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물리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 이게 통합과학 물리단원 학교 시험 문제예요. 학교에서 설명을 안 해요.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설명을 안 하고 시험 문제 내요.
왜? 아, 속도에 대한 개념은 내가 알려줬으니까 한번 풀어봐라 라는 거예요. 학생이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모르고 문제를 푼다 기본 10분이 넘어갑니다. 이 두 문제 다. 제가 실제로 풀려봐서 알아요. 10분이 넘어가는데 제가 설명한 거를 들은 학생들은 이거를 한 2, 3분 내에 바로 풀어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이 된다는 소리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 25문제 정도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그 25문제를 한 1분에서 2분 한 문제당 1분에서 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5분 이상 걸린다? 아, 그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좀 다가갈 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런 문제 거의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풀어오도록 하는데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하는 건 이 상대 속도라는 개념은 물리 1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리 1 과목도 지금 현재 제가 깔아놨는데 그거는 통합과학이랑 물리 1 과정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 과목을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를 넘어서 이제 대학교 입시를 할 때 물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의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공대는 더 말할 필요 없이 더 강요를 할 거예요. 왜냐, 공대에서 만약에 전자기과를 갈 거다 아니면 기계공학과를 갈 거다라고 하면 물리는 무조건 필수일 거고 의대를 간다? 아, 근데 물리를 선택을 했다. 그럼 아마 가산점이 붙을 거고요. 일반 자연계다. 일반 자연계는 사실 가산점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아마 공대를 지원한다, 의대를 지원함에 의해서는 물리가 굉장히 가산점이 많이 붙을 거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 물리를 굉장히 선호해요. 물리를 선택을 해라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학교에서도 입결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를 선택하라고 많이 말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학교들이 전부 다 물리 1 수준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 그 이유는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문제에서도 아마 물리 1을 참고해서 많이 낼 거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조금 짰는데 이 4단원 빼고 1, 2, 3, 5, 6이 전부 다 통합과학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4단원 빼고. 이 1회차, 2회차, 3회차, 5회차, 6회차가 전부 다 통합과학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여길 배워놓으면 통합과학은 그냥 무난하게 풀 거예요. 정말 무난하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수강 후기를 받았던 내용들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9등급제에서 1, 2등급이 주로 많아가지고 그 1, 2등급 학생들이 쭉 수강 후기를 적어놓은 내용인데 그 1, 2등급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50점 맞는 학생도 저한테 듣고 지금 이번에 70점 맞았다고 저한테 보내주고 중간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70점 맞았다고 보내줬고 그리고 지금 현재 90점 맞았다고 보냈더라고요. 기말고사 때는. 물론 문과생이에요. 다른 학원들을 막 전전긍긍 하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배우고 나서 과학이 재밌어졌고 그래서 90점까지 올랐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말하고 종강을 한 학생인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자체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 어려운 걸 견뎌내면 충분히 성적은 잘 나온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제 수업 일정은 이렇고요. 혹시 이제 저는 질문을 좀 많이 받는 편이라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짧게 끊을게요. 왜냐하면 앞에도 굉장히 좀 많이 설명을 했고 많이 지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딱 여기까지 끊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과학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연습이 훈련량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그거를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 때 해놔야 고3 때 제 수업을 따라가기가 편하다라는 거. 실제로 제가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도
고등학교 1학년 전 겨울 방학 때 저한테 수강했던 학생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1등급을 맡고 있고요. 그 학생 한 제가 10명을 가르쳤었는데 10명 중에 10명이 전부 다 지금 현재 1등급이고 제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어요. 겨울방학 때 수강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곧 3월 달부터는 좀 쫓아오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도 빠르고 설명도 좀 빠르게 하고 판서를 빠르게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하다 보니까 잘 못 따라오니까 반드시 좀 수강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